언제서 앞두고 며느리가 누워있어? 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발길을 끊겠다. 어머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는 거실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임신 중이니까.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더욱 화를 내셨어요. 종갓집 망신이야. 좀만 참아. 어머니가 화나시잖아. 남편마저 저를 외면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도 변호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오늘은 종갓집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다은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지금 임신 7개월 차예요.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남편 도연 씨와 함께 종갓집에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아무래도 이 집에 오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연 씨가 뒷좌석에서 선물 봉지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이런 집안일에 그리 능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 권말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3살이신 어머님은 종갓집 맏며느리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 세월이 어머님의 등을 곧게 세우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를 실어 놓았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이 제 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애 핑계 대지 말고 손은 부지런해야 한다. 첫 인사부터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 씨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안방에서는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겠죠. 다은아, 짐 정리하고 주방으로 와라. 어머님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안방에 놓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어요. 배 때문에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방에는 벌써 여러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익숙해 보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집안일을 해오신 거겠죠. 내일이 제사인데 냉장고들 다 치워야 한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며 주방 냉장고를 가리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냉장고하고 밖에 김치 냉장고까지 총 3개 다 비우고 깨끗하게 닦아야 해. 저는 잠깐 멈춤했습니다. 3개의 냉장고를 다 청소하라는 거였어요. 임신 7개월인 제가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임신했다고 손 안 쓸 거야? 우리 때는 배 부르고도 일 다 했다. 어머님의 말씀이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디 있는지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러 가셨나 봅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주방 냉장고부터 시작해라.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선반도 다 빼서 닫고 어머님이 걸레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걸레를 받으며 깊은 숨을 한 번 쉬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가득 찬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들, 명절 준비용 식재료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꺼내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나와서 냉장고 아래쪽 음식들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느껴져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게으르게 보일까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선반도 다 빼서 닦아야 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선반을 하나씩 빼내며 설거지통으로 옮겼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선반들을 나르는 게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배 때문에 균형 잡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고 냉장고와 밖에 김치 냉장고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창고로 가는 길에 문득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기도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의 여유로움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말이죠. 다은아, 뭐 하고 있어? 어머님의 목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안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냄새와 함께 큰 냉장고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도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던 탓인지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아, 일어났으면 빨리 나와. 김치 냉장고 다시 해야 해. 어제 분명히 다 청소했는데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침실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이 이미 김치 냉장고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 봐. 구석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어머님이 냉장고 안쪽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열심히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보니 희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기름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오늘 친척들 다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체면이 뭐가 돼?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제사 준비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니 김치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임신 중이라 그런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네, 어머님. 다시 깨끗하게 닦을게요. 저는 다시 김치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런데 김치 냄새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 뒤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져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거기도 놓쳤네. 선반 밑쪽까지 다 닦아야지. 김치 냉장고 안에 몸을 반쯤 넣고 구석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임신 초기처럼 심한 입덧은 아니었지만 김치 냄새와 냉장고 안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려고 냉장고에서 고개를 빼내는데 어머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뭐해? 제대로 안 하려고? 아니에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다시 냉장고 안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한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목 뒤로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마 어머님과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다은이가 어제 청소를 대충 해서 다시 하고 있어.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대답하셨어요. 도연 씨가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냉장고에서 나와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도연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짓했지만 사실 속이 많이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거야? 우리 때는 배 부르고도 일 다 했어. 그래도 요즘 시대가 다르잖아요. 무리하면 엄마 잔소리 그냥 참고 금방 끝나. 도연 씨가 갑자기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눈치를 보며 한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도연 씨의 말에 만족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도연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이 정도 일도 못하면 어쩌겠어.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어머님 편에 서서 저보고 참으라고 하다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소리 낼 수는 없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시 김치 냉장고 앞으로 가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제 깨끗하게 닦았는데 오늘 보니 여기저기 얼룩들이 새로 생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신경 써서 닦았던 부분들에 더 많이 보였어요. 여기도 더러워졌네. 제대로 안 닦았나 봐. 어머님이 다시 지적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치 냄새가 더 진해지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안습기와 함께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 씨는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어머님과 남겨진 거였어요. 다은아,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려 하지 마라. 며느리는 이래야 며느리지. 어머님이 제 뒤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냉장고 선반을 빼서 씻고 다시 넣고 구석구석 닦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냄새가 나네. 더 세게 문질러. 저는 힘을 더 주어 닦았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어머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는데 왜 오늘 이렇게 더러워진 걸까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더럽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어머님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치통도 다 꺼내서 바닥까지 닦아야지. 친척들 와서 냉장고 열어볼 수도 있어. 김치통들을 하나씩 드러내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배가 나온 상태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통을 드러내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잠깐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어머님이 놀라며 소리치셨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임신했다고 정신없이 굴면 어떡해. 집중해서 해. 저는 더 조심스럽게 김치통들을 옮겼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바닥까지 다 닦고 나서 다시 김치통들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다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치통 배열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대충 넣어 놓으면 보기 싫어. 김치통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라벨이 앞으로 오게 돌려놓고 몇 번을 다시 정리했는데도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남아있네. 환풍구까지 닦아야겠어. 환풍구는 냉장고 뒷면 위쪽에 있었어요. 제가 손을 뻗기에는 너무 높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자 가져와서 올라가면 되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임신 중에 의자에 올라가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창문 너머로 도연 씨가 보였어요.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 안에서 편히 앉아 있는데 저는 여기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서글퍼졌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환풍구를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표정에서 만족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저를 시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일이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청소를 모두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청소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런 불안한 생각을 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다은아, 김치 냉장고 완전히 분해해서 씻어야 해. 어머님이 첫째 날 아침 일찍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제사 음식 냄새가 배어서 완전히 분해 세척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선반부터 서랍까지 다 빼서 뜨거운 물로 씻고 냉장고 안쪽도 구석구석 다 닦아야 해. 김치 냉장고를 완전히 분해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랍 하나하나 빼내고 선반들도 모두 분리해야 했거든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선반을 씻는데 찬바람이 계속 불어서 손이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바람이 번갈아 가며 손을 때리니까 손끝이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손가락 감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임신 중이라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은데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해서 만지다 보니 손이 동상에 걸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손이 너무 아파서. 그깟 것 가지고 뭘 그래. 우리 때는 한겨울에도 냇물에서 빨래했어.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서서 감시하고 계셨죠. 허리를 구부리고 김치 냉장고 안쪽을 닦는데 배가 나온 상태에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둘째 날 아침 어머님이 또 다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오늘은 안쪽 대형 냉장고까지 해야 해. 친척들 왔다 갔으니까 안이 다 더러워졌을 거야. 종갓집 안쪽에는 정말 큰 냉장고가 있었어요.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큰 업소용 크기였습니다. 이것까지 혼자 다 청소하라는 거였어요.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무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큰 김치통부터 각종 저장 용기들까지. 배가 나온 상태에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반을 빼려고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꽉 죄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배를 꽉 쥐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배를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뭐해? 또 꾀병이야? 어머님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어머님, 배가 좀 아파서. 임신한 티를 너무 낸다.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애를 낳겠다는 거야? 어머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배가 아픈데 꾀병이라고 하시니까 억울했어요. 잠시 주저앉아서 숨을 고른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배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빨리 해. 시간 없어. 어머님의 재촉에 다시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둘째 날도 그렇게 힘겹게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어머님이 마지막 지시를 내리셨어요. 야외 창고에 있는 냉장고도 해야 해. 야외 창고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창고 안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바깥보다 더 추웠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손이 금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동상 기미가 있던 손이 더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찬바람이 계속 불어서 몸도 덜덜 떨렸습니다. 임신 중이라 체온 조절이 어려운데 이런 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창고 입구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빨리빨리 해. 추우니까 대충 하려 하지 말고. 어머님도 춥다고 하시면서 왜 저보고는 빨리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냉장고 안쪽을 닦으려고 손을 넣는데 너무 추워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꾹 참고 계속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전체가 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배 쪽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아기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너무 추워서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추위에 강해져야 나중에 고생 안 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어머님은 전혀 들어주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구나 싶었어요. 가족이라면 이렇게 몸이 힘든 상황에서 배려해 주실 텐데 어머님은 저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마 따뜻한 집안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냉장고 청소를 마치고 창고에서 나올 때 제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는 걸 봤어요. 손도 감각이 거의 없었고 몸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나? 어머님이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다은아, 내일부터는 또 뭔가 더 시킬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빨갛게 부어 있고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 집에서 제 위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꾼이라는 걸.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연 씨는 늘 어머님 편이고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키워도 될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게 아기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간의 청소가 끝나고 나니 몸이 완전히 망가진 느낌이었어요. 손은 동상에 걸려 부어 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자꾸 뭉치면서 아픈 게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넷째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아기에게 괜찮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좀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무리했던 탓인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파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뭐해? 또 누워있어? 어머님, 잠깐 어지러워서. 제사 앞두고 며느리가 누워있어? 너 때문에 우리 집 조상들이 발길을 끊겠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뭘 죄송해. 종갓집 며느리가 이 모양이면 어떡해.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서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화가 나신 어머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어요. 임신했다고 놀고 먹는 줄 알아? 우리 때는 배 부르고도 밭일까지 했어.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의 큰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은이가 또 누워서 쉬고 있어. 제사 준비할 게 산더미인데. 도연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조금 어지러워서 잠깐. 좀만 참아. 어머니가 화나시잖아. 도연 씨가 어머님을 힐끔 보더니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또다시 어머님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굴면 어떡해. 어머님이 도연 씨의 말에 더 힘을 얻으신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종갓집 망신이야.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종갓집 망신이라니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망신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긴 뭘 열심히 해. 이 꼴이 열심히 한 거야? 어머님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시선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생각했어요. 며칠간 고생한 탓에 얼굴이 초라해져 있었겠죠. 어머님 눈에는 정말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어머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상처를 냈어요. 도연 씨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를 도와주거나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 종갓집 며느리가 뭔지 똑똑히 알아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도연 씨도 어머님을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 온 이상 이곳이 제 집이었거든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역시나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각성한 것 같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요. 그 눈물 속에는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종갓집 망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사흘간 냉장고를 청소하고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망신이라니요. 그건 정말 억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갔어요. 어머님과 도연 씨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은이 좀 버릇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 임신했다고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대화를 들으니 더 서글펐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힘들지만 꼭 지켜줄게. 그 순간 확실한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어머님이 다시 거실로 오셨을 때 저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거라 예상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작정 참기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이기만 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신과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은아, 누가 뭐래도 내 몸과 내 아이가 먼저야.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때 엄마는 이미 많이 약해져 계셨는데도 제 걱정만 하고 계셨거든요. 누구도 널 함부로 하게 두지 마라. 그 말을 하실 때 엄마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사셨던 엄마가 제게만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엄마의 걱정 때문에 하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모진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종갓집 망신,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들이요.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임신한 딸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시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마 엄마는 제가 너무 참고만 있다고 하셨을 거예요. 엄마 성격상 저를 보호하려고 나서셨을 텐데 이제는 엄마가 안 계셔서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외할머니가 계셨다면 엄마를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이 달랐을까요? 아마 엄마는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서글펐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에서 아기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도연 씨는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내 몸과 내 아이가 먼저라는 말이요. 그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썼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나 봐요. 제 몸과 아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마치 누군가 배를 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연 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작게 끙끙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여보. 겨우 목소리를 낸 저를 보고 도연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도연 씨가 급히 불을 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병원 가야겠어. 도연 씨가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려고 했지만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연 씨가 큰 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어요. 잠시 후 어머님이 급히 방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런 난리야? 다은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는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병원 가야겠네. 평소와 달리 어머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차로 병원까지 가는 동안 통증이 계속됐어요. 도연 씨가 운전하고 어머님이 뒷자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진통 같은 거야? 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어요. 초음파를 찍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조기 진통 기미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도연 씨와 어머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기 진통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엄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몸과 내 아이가 먼저라는 말이요. 정말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아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 자신과 아기를 지켜내겠다고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지금에서야 제 마음에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저는 산부인과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리한 노동 때문에 조기 진통 위험이 큽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도연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안정됐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완전히 쉬셔야 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별일도 아닌 걸 이렇게 호들갑을. 어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임신 7개월의 조기 진통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산모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도연 씨가 주저하는 사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흘 동안 냉장고 3개를 청소했습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뜨거운 물로 씻고 야외 창고에서도 작업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임신 후기에 그런 무리한 일을? 그것도 사흘 동안요? 네, 제사 준비 때문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을 바라보셨어요. 어머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병실로 이동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계속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어머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에 입원해 계신 분이 저희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마 응급실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임신하신 분이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그분이 작게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타이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워낙 피곤해서 곧 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갔어. 도연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신 며느리에게 3일 동안 냉장고 청소시킨 종갓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글 내용을 읽어보니 옆 병상분이 쓰신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서 들으신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임신 7개월인 며느리가 사흘 동안 냉장고 3개를 청소하다가 조기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야? 임신부에게 저런 일을 시키다니 정말 끔찍하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온갖 비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글이 하루 만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간 거였어요. 여러 사이트에 공유되고 SNS에도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어.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병실로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으셨어요. 다은아, 이거 뭐야? 어머님이 핸드폰을 흔들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저절로 올라간 거야? 누가 우리 집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렸어? 저도 억울했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옆 병상분이 올리신 건데 어머님은 저를 의심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다은이가 올린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저를 변호해줬지만 어머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집안 망신을 시켜? 어머님, 망신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제가 정말 사흘 동안 냉장고 청소를 했고 그 때문에 조기 진통이 온 거잖아요. 어머님이 할 말을 잃으셨어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연달아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수님.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얼굴색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으시고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친척들이 다 알았네.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고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 종갓집 관련 분들까지 모두들 이 일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 임신부 학대했다고, 종갓집 체면을 다 깎아먹었다고 어머님이 주저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어머님이 이제는 반대로 곤란해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님이 중얼거리셨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보니 글이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뉴스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 학대 논란 네티즌 공분. 기사 제목들을 보니 상황이 정말 커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동네 부녀회장님이셨나 봅니다. 네, 부녀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계속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으시고는 완전히 풀이 죽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동네에서도 손가락질하겠네. 어머님의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반전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이슈가 커진 지 이틀째 되는 날, 도연 씨가 병실에 들어올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회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됐어. 회사에서요? 동료들이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았대. 인사과에서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더라고. 도연 씨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도연 씨가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고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처음으로 도연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어머님 편만 들었는데 이제야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신 엄마한테 못 당하게 하겠다. 정말로. 도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도연 씨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사과는 고마웠지만 지금까지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 다시 그 집엔 안 가. 도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임신한 몸으로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았거든요. 아기도 생각해야 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우리 따로 살자. 정말요? 응.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우리 부부는 이제 분가하겠다고. 도연 씨의 말을 듣고 조금 안도가 됐어요. 드디어 남편이 저를 선택해 준 거니까요. 그날 오후 어머님이 병실에 오셨어요. 며칠 새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아마 주변의 비난과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다은아. 어머님이 제 침대 옆에 서서 말씀하시려다가 말을 멈추셨어요. 도연 씨가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부부는 이제 따로 살겠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도연 씨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이가 임신한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일을 시키신 것도 그렇고 병원에 와서도 별일 아니라고 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할 말을 잃으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도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아내와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셨어요. 다은이가 너를 부추긴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도연 씨가 저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갓집 맏아들이 어떻게 분가를 해? 말이 돼?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도연 씨의 말에 어머님이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평생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오시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종갓집은 어떡하라고? 둘째 형님이 계시잖아요. 둘째는 이미 도시에서 살고 있어. 그럼 어머니가 혼자 사세요. 아니면 요양원도 생각해 보시고요. 도연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참을 서 있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제가 도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내 가족은 너와 우리 아기야.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에게서 도연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해도 늦다. 짧지만 서운함이 묻어나는 문자였어요. 도연 씨가 그 문자를 보고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이게 맞는 선택이야. 며칠 후 인터넷 이슈도 서서히 잠잠해졌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거죠. 하지만 종갓집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 일이 화제였어요. 도연 씨가 들은 바에 따르면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어머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갓집 체면을 다 깎아먹었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 후로 집에만 계시고 동네 모임에도 나오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을 미워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죠. 일주일 후 퇴원할 때 도연 씨가 이미 새 집을 구해놨어요. 우리 둘만 살 수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하자.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조용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평화로운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됐네. 아기도 알아듣는 듯 뱃속에서 살짝 움직여줬어요. 그날 밤 새 집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누구도 널 함부로 하게 두지 마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도연 씨도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님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이요.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쉬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기 진통의 위험도 사라졌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도연 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와서 제일 먼저 제 몸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눈치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요. 여보,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매일 아침 도연 씨가 제게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임신한 제 몸을 세심하게 살펴봐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새집 거실에 앉아서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어. 도연 씨가 옆에 앉자 제가 말했어요. 응, 우리 아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집으로 만들자. 도연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기 방을 꾸미면서 저는 많은 상상을 했어요. 아기가 이 방에서 첫걸음마를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제게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을요.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종갓집에 있었다면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 새 냉장고가 배달 왔어요. 작지만 우리 둘이 쓰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설치를 마치고 가신 후 저는 새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어봤어요. 아직 텅 비어 있는 깨끗한 냉장고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며칠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사흘 동안 냉장고 3개를 청소하던 일, 추위 속에서 떨며 일했던 기억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냉장고는 내가 원할 때만 열 거야.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는 단순히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였어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어요. 우리 둘이 함께 냉장고에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어디에 무엇을 둘지 상의하면서요. 우유는 여기에 두는 게 좋겠다. 김치는 이쪽 칸에 넣을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풍경이었어요. 문득 종갓집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 스스로 변화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위해 용감해졌어. 아기가 뱃속에서 살짝 움직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권리를 찾아낸 거예요. 도연 씨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새집 침실에서 바라본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저 자신에게도, 변화해준 도연 씨에게도,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준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요. 작지만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